음, 수면에서 읽어준 프로그램에 이제 벌써 우리가 한 2년 좀 넘다 보니까 벌써 68회 뭐 이렇게 됐네요. 신입생도 있고 하니까 요걸 한번 읽어볼까? 이수호. 네. 자, 요거 읽어보자. 빡세나 너무. 독서, 파, 만권, 아이고, 하필, 여, 유, 신. 두보라고 하는 어, 중국 당나라의 성당 시절에 이백과 쌍벽을 이루는 중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중에 한 명이지 두보. 당나라 때 시인 두보가 이런 말을 했대. 책을 읽는 것을 만 권을 독파하면 책 읽기가 만 권을 넘으면 하필 붓 아래가 마치 여는 뭐뭐 같다 이런 뜻이잖아. 마치 귀신 들린 듯하다.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열심히 책을 읽으면 어, 글 쓰는 부필이 마치 신들린 듯하대.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해서 너희들하고 같이 좀 나누려고 적어놓은 거지요. 잘 외우고. 자, 오늘 책은 정의권이라는 작가의 인류 밖에서 찾은 완벽한 리더들이라는 책이야. 음, 너희가 뭐 전체를 다 읽지는 못했겠지만 이게 어떤 식의 책인지는 바로 1장 정도, 일부 정도만 읽어도 알만한 책입니다. 인류 밖에서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동물들이지. 인간이 아닌 동물들에서 찾은 완벽한 리더들인데 사회의 리더십과 관련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동물 사회에서 찾은 리더십은 무엇인가와 관련된 책이지. 음, 저자 소개를 하면 정인원 교수는 이렇게 생긴 이화여대 교수님이시고 분야는 동물 행동 생태학이니까 진화생물학, 생물 음향학이니까 뭐 동물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어, 관심 분야는 귀뚜라미, 매미, 개구리, 돌고래와 같이 소리를 이용해서 의사소통하는 동물의 진화와 생태래. 굉장히 흥미로운 분야의 어, 연구자시네요. 선생님도 이 책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됐는데, 차이나는 클래스라고 하는 강연 프로그램 있잖아, JTBC에서. 그 프로그램에 등장하셔서 강의를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건 알고는 있어. 선생님도 좀 찾아봐야지라고 하면서 못 보고 있는데 기회가 되면 정의원 교수 이렇게 유튜브에 치면 강연들이 좀 있더라고. 그래서 선생님도 볼 생각입니다. 너희도 기회가 되면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어, 목차를 잠깐 보면 음, 왜 동물의 리더십인가? 동물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리더십을 알 수 있는가? 기본적으로 우리도 무리를 지어서 사는 동물이라는 점에서
동물들의 사회의 행동들을 보면 우리가 좋은 리더라고 생각하는 그 리더십의 어떤 모형을 우리도 차용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도 좀 이렇게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혹은 야, 동물들이 저렇게 하는 건 좀 멍청한 짓이니까 인간이라면 저러지 말아야지. 저런 리더는 되지 말아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다양한 동물들의 그 사회를 보여주고 거기서 진행되는 리더십의 특징들을 보여준 책입니다. 코끼리의 가모장이라고 하는 것. 코끼리는 나이 많은, 경험 많은 엄마, 할머니가 전체 무리의 리더가 되는 그런 리더십. 알파 늑대 는 뭐 이제 리더가 사냥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할 때 우두머리 알파 늑대, 알파 메일이라고 하는 수컷 늑대가 전체를 다 통제해서 하지만 약자를 보호하는 행동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여왕벌의 통큰 리더십이라고 돼 있는데 여왕벌은 어떤 방식으로 리더십을 보여주나 그다음에 침팬치 카리브 무리를 이끄는가? 여기서는 카리브는 어떤 구체적 리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집단 혹은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누가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전체 무리들 중에 그 앞장서는 무리가 계속 바뀌면서 리더가 계속 바뀌면서 일종의 집단 지성을 이루는 뭐 그런 케이스를 소개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리더십이 있으면 당연히 팔로우십이 있는데 그것이 어, 어떤 방식으로 누구는 리더십을 발전시키고 누구는 팔로워십을 발전시키게 혹은 리더십과 팔로워십이 조화를 이루게 진화를 했을까? 이 동물들 그리고 인간이 이런 것들도 재미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뭐 그 게임 이론이라든지 코디네이션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동물학에서 동물 행동학이나 진화 심리학이나 이런 것에서 우리가 왜 이런 사회를 가지고 리더십을 갖고 팔로우십을 갖고 혹은 우리가 어, 왜 이런 식으로 사회 조직이 진화했을까를 게임 이론이라고 하는 경제학 이론을 통해서 설명하는 방식이고 재미있죠. 뭐 미어캣도 나오고 귀여운 불평등한 분배나 이런 것들도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개미 또 일종의 뭐 집단지성을 이루고 하는 모습들 이합집산 이익이 되면 모이고 이익이 없으면 흩어진다. 이것이 가장 유연한 사회구조다. 그러니까 이익이 되면 사람들이 모여서 누군가는 리거드가 되고 누군가는 팔로워가 돼서 이렇게 어, 효율적인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사회가 되면 모이고 그렇게 모인 것이 오히려 경제성을 떨어뜨리고 효율성을 떨어뜨릴 때 흩어지는 이렇게 모였다 흩어졌다가 자유롭게 유연하게 이루어지는 사회가 괜찮은 리더십의 사회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하이에나가 이제 새로운 무리에 낯선 하이에나가 들어오면 서로 이렇게 어떤 행위들을 하면서 친교 행위들, 환영 행위들을 하면서 무리를 이렇게 환대하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재미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동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리더십을 배울 수 있는가, 혹은 어떤 팔로우십을 배울 수 있는가를 드러낸다고 생각해. 선생님이 이 책을 읽고서 이 책을 아마 올해 초쯤에 1월쯤에 읽었을 텐데 이 책 읽고서 우리 학생들과 같이 읽어야겠다. 이 책이 여러 가지로 너희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해서 선정을 하면서 서평을 좀 써봤습니다. 선생님 서평의 스타일을 자주 본 학생들은 알겠지만 가장 이 책에서 내가 가장 인상 깊게 읽은 한 단락을 이렇게 옮겨 놓습니다.
같이 읽어보면 사람이나 많은 동물 모두 타인끼리 만나거나 서로 떨어져 있던 지인끼리 만나면 환영 의례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하이에나의 이야기지. 또한 환영 의례는 상대방의 의도를 잘 모를 때 시도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자원을 두고 경쟁하거나 상대방과의 협력을 예상하지만 상대방의 반응을 예측하기 어려울 때 환영 의례로 시작한다. 되게 인상 깊었어. 하이에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서로 이렇게 냄새를 맡는다든지 뭐 이렇게 한대잖아. 왜 그러냐면 얘가 내가 냄새 맡는 것을 허용하고 또 서로에게 냄새를 맡게 하는 것은 사실은 자신의 가장 취약한 부분들을 약간 공개하면서 서로 친교의 뜻이 있다, 내 공격할 뜻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 그냥 우리가 아저씨들끼리 만나면 안녕하세요 하면서 악수를 이렇게 하잖아. 우리가 대체로 악수하는 것이 이게 환영 의례지. 어서 오세요 하면서 이렇게 포옹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악수는 과거에 이제 오른손으로 우리가 악수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칼을 이렇게 오른손잡이가 많잖아, 사회에서. 그래서 칼을 오른손으로 들기 때문에 내가 쉐이크 핸드를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당신을 해칠 뜻이 없다. 우리가 서로 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상태에서 우리가 서로를 협력하는 사이인지 서로를 해치고 경쟁하는 사이인지를 잘 모를 때 뭘 한다고? 손을 보여줘서 우리가 서로 해칠 뜻이 없다. 무기를 가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지. 그래서 환영 의례는 보통 시작하는 개인은 비공격적 자세. 나 무기 없어요. 이렇게. 상대방도 저도 무기 없습니다. 이런 거잖아. 이렇게 앉는 거, 끌어안는 거. 뭐 얼굴을 이렇게 뭐 뽀뽀를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 사회마다 정도는 다르지만 다 환영 의례는 비공격적 자세고 상대방도 그렇게 하면서 서로가 협력 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서로에게 알리는 게 환영 의례다. 이런 우호적 행동은 관계를 회복하거나 강화하거나 새로 확립할 때 아주 중요하다. 여기 선생님이 인상 깊었던 건 뭐냐면 관계를 회복하거나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우리가 친구 관계라고 하더라도 친구 관계에 있을 때 사실은 뭐 인사도 안 하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런데 관계를 회복하거나 강화하거나 또 새로 확립할 때 동물들이 하이에나 집단이 환영 의례를 하듯이 우리도 친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늘 환영하는 의례를 하는 것은 우리도 동물이니까 그런 마음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어. 환영 의례를 할 때는 일정한 행동을 미리 정해놓고 의례적으로 치르는 것이 중요하다. 뭐 우리도 뭐 그런 거 있잖아. 선물 주기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생일이면 선물을 준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나는 당신과 협력하길 바라고 당신과 더 강화된 관계, 더 괜찮은 우호적 관계를 맺고 싶어요. 이런 거지. 상대를 만날 때 우호적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취한 행동이 오해를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것도 재미있었어. 왜 우리가 의례적인 걸 하냐? 누군가 상대방이 우호적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잘못하면 오해가 되니까 우리는 정해진 어떤 행동들을 동물도 하고 인간도 한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나는 친한 마음으로 어 우리 정신우 반갑다고 정신우를 등짝을 막 때려서 아유 반가워. 그럼 정신우가 막 등짝이 아파하면서 아, 선생님이 나 요즘 뭐 잘못해서 공부 열심히 안 한다고 때리시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야? 두 손을 모으고 공수를 하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오냐 잘 지냈냐? 이게 정해진 다시 말하면 의례적인 행위를 주고받는 것은 이게 낯선 상대한테 혹은 그 아는 상대를 하더라도 이렇게 정해진 어떤 것들을 하지 않을 때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미국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아메리칸 스타일로 여학생이 너무 반갑다고 막 이렇게 껴안고서 뭐 볼을 막 구겼어.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이게 저 양반 저 왜 저러지? 저 아저씨? 뭐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아 의례적 행동이라는 거 다시 얘기하면 우리 쉽게 얘기하면 뭐 예의 같은 거지. 예절 이런 것들이 중요하구나. 그 사회에 가면 그 사회의 예절을 지키는 것. 우리 뭐 뿌이 뭐 이렇게 뭐 인사를 하는데 이게 뭐 이제 서양에서는 욕이라고 하고 뭐 이러니까 이런 것들 뭐 이렇게 일로 와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가라라는 뜻으로 쓰기도 하고 한다니까 이런 것들 잘 의례적 행동들이 중요하구나. 재밌는 구절이라서 이 구절을 따놨습니다. 여러 종의 동물 사회에서 리더와 팔로워의 행동을 분석하여 종들의 특성에 따른 리더십과 팔로워십의 다양한 양상을 소개하는 책이다. 이 책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책이지. 동물들이 협력을 통해 군집의 이점을 살리면서 동시에 구성원의 이기성을 제어하는 다양한 리더십 양상을 소개한다. 자, 우리가 어떤 사회가 이렇게 있을 때 항상 사회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다 같이 조직원들이 협력하면 좋겠는데 꼭 어떤 사람이 있냐면 무임승차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무임승차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는 이 사회를 위해서 공헌하지 않고 이익만 빼먹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모든 사회에는 다 존재하는 거지. 왜? 그게 합리적이니까 개인의 판단에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면 사회의 공공의 이익은 적어져서 그리고 정의롭지 않고 서로 갈등이 심해지고 해서 이 사회는 붕괴되게 되겠지. 사회가 붕괴되지 않고 유지될 때 개인이 단순히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게 많단 말이야. 우리가 집단 행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개인이 혼자서 방어하고 그러면 밤낮 잠도 안 자고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두 사람만 있어도 한 사람 잘 때 한 사람이 보초를 쓴다든지 이렇게 하면 내가 편안히 잠을 자고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잖아. 그런데 만약에 내가 잘 때 누군가 나를 지켜주다가 얘가 잘 때 내가 지켜줘야 되는데 내 이기심 때문에 나는 몰래 졸아. 그러면 나는 이익이지만 조직은 붕괴되는 거지. 그래서 이때 뭐가 필요하냐면 리더십이라는 게 필요하지. 무임승차자를 제어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의 팀워크를 가지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도록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리더십이지. 이시은, 네, 시은이는 체육대회 잘 진행됐나? 네. 시은이네 반은 몇 등 했어? 1등 했어요. 했어? 네, 시은이가 반장인가? 네, 어, 그래. 반장으로서 자랑스러웠겠네. 1등 한 거. 네. 그지? 어, 무임승차자는 없었나? 최대한 그 승차한 애들끼리 또 같이 연습을 시켰어요, 따로. 아, 그러니까 자꾸 무임승차 하려고 하는 애들끼리 모아가지고 무임승차자들끼리 모아놓으면 지들도 야, 무임승차 하면 안 되겠거니 하면서 이런 걸 느끼게 했나? 그런 건가? 네, 음. 아무튼 우리가 그냥 사회 이 구성원들마다 이해관계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 우리가 공동으로 해서 이 목표를 이뤘을 때 우리가 되게 기분이 좋고 행복할 것 같아라고 하는 것을 잘 설득하는 리더십이 필요하고 어, 그렇지 않고 의견을 달리하는 어떤 친구가 있을 때 그 사람들의 행동이 이 전체 조직에 해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를 고민해서 이것들을 위치를 재배치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상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어, 이게 쉽지 않은 거지 사실은.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사회의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는 그 리더가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라고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시켜가지고 더 많은 지식과 좋은 판단력, 그다음에 자기 컨트롤하는 능력, 아니면 사회를 컨트롤하는 능력들을 계속 가르치는데 그 가르친 것을 바탕으로 뭘 하라고 하는 거냐면 수기치인 자기를 수양해서 다른 사람들과 그 조화롭게 분배하는 정치를 하라는 거잖아. 어, 선생님은 그 동물 나오는 프로그램 대체로 좀 좋아하는 편인데 내셔널 지오그래피의 다큐를 보는 것 같이 재밌는 책이었다. 나이 많은 가모장을 리더로 삼는 코끼리 무리에게 리더의 덕목은 경험의 축적이야. 이 책에서도 소개하지만 이 코끼리 할머니가 그 무리를 엄청 많은 코끼리를 그 이렇게 리더를 하는데 리딩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리더를 잘못 얻으면 사자처럼 이렇게 새끼 코끼리를 위협하는 존재들이 막 나타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 이렇게 이동을 하다 말고 새끼 코끼리를 안쪽에 놓고 이 강력한 코끼리들이 어미 코끼리들이 바깥을 둘러싸는 방식으로 내부에 있는 새끼 코끼리를 함께 막아준단 말이야.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있을 수는 없잖아. 다시 행렬을 풀어서 일렬로 가야 되니까 그러면 언제 이런 그 이 방어 포지션을 이렇게 하냐. 방어 포지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경제적으로는 떨어지는 거지. 우리가 먹이나 물이 있는 곳으로 안전하게 이동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멈춰서 주의를 경계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굉장히 힘든 일이란 말이야. 조직의 그 고통을 증가시키고 혜택을 줄이는 행동이지.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공격당해서 이 무리의 새끼들이 죽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 감호장은 경험을 통해서 어떤 소리나 어떤 징후가 풀이 이렇게 흔들린다든지 아니면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사자의 숫자라든지 사자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 책에 의하면 어떤 실험에 의하면 이 그 감호장 코끼리와 감호장 코끼리가 아닌 그냥 암컷 코끼리 사이에 녹음된 사자 그 무리의 소리를 들려주고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하는지를 계산해 봤더니 압도적으로 나이 많은 가부장 코끼리가 리더 코끼리가 제대로 판단을 해가지고 그 어떤 반응을 수비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지. 그래서 아무나 이 가무장 코끼리가 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좋은 가무장 코끼리를 가진 무리가 생존과 번영에 훨씬 더 유리하구나. 뭐 우린 당연하죠. 좋은 리더가 좋은 사회를 뭐 100% 그렇진 않지만 대체로 어떤 사회가 리더가 엉망진창이면 그 사회가 흔들리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맨날 대통령 욕하는 거잖아. 리더한테 잘하라고 기대하고 또 비판하면서 좋은 리더십 발휘하라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절대적인 독재 체제로 보이는 벌물이 여왕벌. 우리 여왕벌이나 여왕개미는 앉아가지고 로얄 젤리 그야말로 제일 좋은 꿀 빨면서 뭐 이렇게 있는 존재로 보이잖아. 딴 애들이 다 열심히 막 목숨 걸고 막 그 나라 뭐 이렇게 벌집도 지키고 일도 막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하고. 그런데 사실 이 책에서는 이 리더가 어떤 리더래? 구성원의 생산이라는 책무를 짊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로 치자면 엄마들 같은 존재지. 우리 저출산 문제가 있잖아. 우리 사회가 학교 출산율이 0.7 이제는 0.6으로 갈 것 같은데 이거는 뭐 대단한 전란이나 환경 재해나 이렇게 있을 때나 일어날 수 있는 케이스인데 뭐 우리 사회가 그런 특이한 사회가 이게 비극적이긴 한데 그렇게 돼서 우리 사회의 여왕벌이라면
어, 이 구성원들을 생산해주는 모성, 엄마들이지.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벌 무리가 이 여왕벌에게 이 사회의 가장 좋은 것들을 모아서 주면서 이 리더십의 보상을 해주잖아.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 이제 새로운 세대들 이 출산을 장려하고 하는 데 있어서 이 벌무리들만도 못한가 보다 우리 사회가 뭐 이런 생각도 한편 읽으면서 하기는 했습니다. 어, 그리고 어떤 리더라면 구성원들을 늘려가는 그래서 더 큰 조직으로 만들면서 더 효율적이고 더 많은 생산력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책무인데 자꾸만 어떤 리더십은 누군가를 배제하고 누군가를 모하면서 내쫓고 누군가를 기분 나쁘다고 쳐내고 해서 조직을 줄이는 리더도 사실은 존재하잖아. 뭐 그걸 이제 자신의 리더십의 어떤 방편으로 삼기도 하고. 근데 여왕벌의 리더십은 어쨌든 구성원의 생산을 자기가 책임지면서 구성원을 계속 늘리는 것에 어떤 책무를 짊어진 존재라는 점에서 굉장히 인상 깊은 리더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개미와 벌들이 새 집을 찾는 과정에서 다수결하는 것도 우리 민주주의라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그냥 다수결이잖아.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인간만이 그것도 고도의 이성을 바탕으로 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책에 의하면 개미들이 새로운 집터를 구하러 갈 때 한 명이 갔다 돌아오고 두 명이 갔다 돌아오고 세 명이 갔다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자꾸 늘어나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그 숫자를 세 가지고 결정을 하더라. 그래서 나름의 그 정찰하는 존재들의 숫자가 많을 때, 찬성하는 숫자가 많을 때, 그쪽으로 무리의 집터를 옮기는 대단히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게 바로 지금 우리 민주주의의 방식이라는 점에서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하이에나의 무리의 환영 의례와 그 효용을 설명하는 것도 흥미롭다. 이 책을 읽으면서 지금까지 관계했던 수많은 리더들과 선생님은 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초등부 다닐 때 반장도 하고 뭐 이렇게 아니면 고등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뭐 농구팀에 이렇게 뭐 팀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학 다니면서는 뭐 학생회 조직 혹은 뭐 ROTC 장교 후보생이었으니까 이 장교 조직 그다음에 군에서는 또 장교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하급 장교긴 하지만 어, 어쨌든 내 밑에 20명, 30명과 뭐 탱크 뭐 이런 장비들을 책임져야 하는 어떤 리더가 되는 과정들을 계속 강조하고 이렇게 했거든. 그리고 뭐 선생님이 뭐 회사에 있을 때나 아니면 지금 학원을 할 때도 처음에는 학원 강사로 시작할 때는 선생님도 당연히 리더가 아니라 팔로워였지만 어느 순간에 내 학원을 차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경험들을 통해서 여태까지 만난 리더들 그들 그리고 팔로워들 이런 게 지금 이 책을 읽으면 사실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됐어. 누군가는 이 사람은 코끼리의 가모장 같은 그런 리더십이었지. 어떤 조직은 버팔로 조직처럼 이렇게 군중 심리로 해가지고도 뭐 잘 유지가 된 혹은 뭐 지금 민주적 의사결정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떠오르더라고. 그리고 나는 어떤 리더였는지도 생각해 보게 하고 어떤 팔로워였는지. 왜? 우리는 항상 리더만 될 수도 없고 모든 리더는 동시에 팔로워이기도 하거든. 그래서 곱씹어 성찰하게 한다. 조직 운영 모델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뭐 사실은 어떤 조직 안에서 살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너희가 뭐 글쎄 세속적인 성공을 부와 명예를 만약에 얻는 어떤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와 협력하는 조직 안에서 있는 사람이지 혼자서만 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그렇게 작동하는 사회는 없는 거지.
그래서 그리고 뭐 머리 식힐 건 또 읽을 만한 책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서평을 썼습니다. 선생님의 평이야 이 책에 대한. 이 책을 읽으면서 몇 가지 어려운 점이 너희들한테 약간 어려운 개념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나는 이제 해밍턴의 법칙이라는 거고 하나는 게임 이론이라는 건데 둘 다 이제 선생님도 완벽하게 설명하기는 이게 이과 학생이 아니라 이과 출신이 아니라 어려운데 선생님이 아는 정도 선에서 이 진화 심리학 혹은 어,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데 자, 우리는 왜 이타적 행동을 하는가? 우리 맹자에 의하면 인간에게는 선한 본성이 있어서 남을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 인자한 마음, 측은지심, 정의롭지 않은 것을 미워하는 수호지심, 옳고 그른 것을 아는 시비지심, 좋은 것이 있어도 남에게 배려해서 양보하는 사양지심. 이게 인의의 지 사단이 우리 안에 내재한다. 이게 맹자의 성선설인데 뭐 그렇기도 하잖아. 이기적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타적이기도 하단 말이야. 그런데 왜라고 하는 질문은 어, 이렇게 쉽게 답하기 어렵다면 맹자 선생님한테 가서 그래요. 저도 이해해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인간에겐 도덕적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자발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라고 물으면 맹자도 할 말이 없는 거죠. 만약 중세의 그 사람들한테, 서양 중세기의 사람들한테 왜 우리는 이타적 행동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할까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인간만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고 그 코에 다른 존재와 달리 그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는 신을 닮았기 때문에 신의 선하심을 닮아서 그래 라고 설명하겠지만 우리는 교회 안 다니니까 믿지 않지. 그런데 우리는 왜 이타적 행동을 할까? 왜 우리는 이렇게 착하지? 이런 거 있잖아. 생물학에서는 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진화의 산물이라는 거지. 이기적 유전자. 들어봤지?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미국의 진화 생물학자인데 다윈의 진화론을 바탕으로 우리 인류의 모든 어떤 제도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방식이 진화 행동, 진화 심리라고 할 때, 동물학에서 리차드 킨스는 아주 그냥 뭐 고전에 해당하지 지금은 뭐 거의 성경책과 같은 책이 돼버렸는데 이기적 유전자. 우리는 유전자가 스스로의 더 많은 복제를 하기 위해서 모든 행동은 이 유전자의 이기성, 유전자가 자기와 같은 존재로 계속해서 복제해가지고 자기와 유사한 형태의 유전 정보들을 늘리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 왜 원하는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유전자의 자기 복제하고자 하는 그 단일한 방향의 행동이 우리 모든 이 생물과 이 세계, 생물 세계를 결정하는 하나의 이론이라는 거지. 유전자는 우리 모든 생명은 진화 생물학에 의하면, 진화론에 의하면 그 루카라고 하는 원시지구의 심해층에서 심해 열수구 같은 데서 발생한 하나의 DNA를 가지고 있는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루카라고 하는 생명체에서 모두가 다 파생된 존재잖아. 여기 있는 뭐 저 식물이나 선생님이나 혹은 물고기나 뭐 나는 새나 파충류 뭐 이렇게 뭐 집에 있는 개미나 이 모든 게 사실은 단 하나의 조상 루카라고 하는 단세포인가 원형 생물 뭐 생물 하나에서
모두가 파생된 것이다. 이게 이제 진화론인데 이중 유전자도 그런 관점인데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이렇게 변이들이 일어난 것은 무엇 때문이다? 유전자가 가장 잘 살아남고 자신의 유전자의 형태를 복제하기 위해서다. 이 전제를 가지고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물학. 그래서 해밀턴의 법칙이 이 책에 나오는데 이건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유전자 근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 행동, 우리 선한 행동의 근간이라는 거야. 어떤 거냐면 나하고 나의 형제는 같은 부모한테 태어났기 때문에 유전자 근연도가 나와 부모가 50%가 같은 유전자고 그리고 내 형제가 50%로 또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나는 나의 유전자를 100% 가지고 있는데 나 한 명하고 형제 1, 2, 3이 있다면 얘는 나와 유전자를 50% 갖고 있는 애가 3명이잖아. 그러면 유전자 근연도가 0.5인데 곱하기 3을 하면 1, 내가 갖고 있는 유전자가 이제 100%가 1이잖아? 이것보다 크잖아. 이때 우리는 나 하나를 희생해서 형제 1, 2, 3을 살리는 이타적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사실일까? 음, 장여진, 네, 여진이는 형제가 몇 명이야? 한 명이요. 형제 한 명이야. 네, 아, 그래? 그러면 형제 그 뭐야 오빠야 뭐 동생이야 누구야? 동생이에요. 동생 남동생? 여동생이요. 여동생. 여진이는 여동생하고 너하고 둘이 있는데 갑자기 지구가 폭발해가지고 한 명만 탈출할 수 있어. 네, 그러면 너는 탈출할 거야 말 거야? 동생한테 양보하나 양보 안 하나? 양보하지 않을까요? 아, 양보를 한다면 너는 지금 해밀턴 법칙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야. 왜 그러냐면 동생은 나의 유전자의 0.5를 가지고 있어. 네, 그러니까 유전자적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너는 100%인데 50%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고 한다는 거야. 음. 정신우? 정신우 군? 네. 네. 정신우 군은 네. 어, 형하고 여동생이 있잖아. 네. 그러면 셋이 물에 빠졌는데 보트가 네.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근데 네. 어, 아니구나. 너가 희생해서 2명을 살릴 수 있는 거라면 그런 행동을 할 것 같은가 안 할 것 같은가?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형제가 하나 더 있다면.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 그럼 0.5, 한 명, 형, 동생 0.5. 그럼 아직 1하고 같으니까 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별 그 손익이 없잖아, 유저 관점에서. 네. 그런데 너 사촌 동생 있잖아. 네. 사촌 동생은 0.25지 그러면. 네. 그러면 이때는 커지네. 이 3명 살리는데 너 하나는 희생할 건가 안 할 건가? 전 동생 까지 희생 포함한 3명. 희생할 것 같습니다.
약간 답정난데 이렇게 된다는 거야. 야, 정신우가 볼 때 이거 어때? 이 이론. 어, 이 두 괜찮은, 명까지는 두 명까지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예를 들어서 형하고 내가 있는데 형 살리고 내가 죽는다? 이거는 좀 약간 손해보는 느낌이고 이 맞습니다. 두 명은 이거 좀 살려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약간 한 명 더 늘리면은 왠지 그래야 될 것 같고 어, 이중 유전자적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읽어보면 포괄적 적응도라고 해서 이런 사람들의 이런 행동을 유발하는 유전자 배열이 있겠지. 그래서 자꾸만 이런 식으로 해서 진화를 했기 때문에 우리의 이기적인 행동은, 이타적 행동은 사실은 유전자 수준에서의 이기성을 바탕으로 한다. 어떤 거냐면 대체로 우리 개미나 벌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근연도가 75%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두 마리 개미들이나 벌이 있다면 얘네들은 다 같은 엄마는 여왕벌로 똑같고 아빠들만 다르니까 75%가 공유되거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개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개미를 보면 쟤네들은 너무 전체주의 같잖아. 마치 한 몸처럼 자기가 희생해서 벌들 같은 경우에는 꿀벌이 벌침 한 번 쏘면 자기는 죽는데도 불구하고 침입자가 들어왔을 때 목숨 걸고 막 다 쏘고 뭐 이만큼 죽는단 말이야. 야, 이거 왜 이럴까? 마치 미친 가미가제 특공대처럼 행동하잖아.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는 거야? 개미나 벌이 인간의 이타성보다 더 조직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유전자 공유도, 다시 말하면 유전자 근연도가 70으로 얘네가 인간들보다 옆에 있는 형제들보다 더 높기 때문이라는 거야. 혈연 선택이라고. 그런데 이 해밀턴의 법칙에 한계가 있어. 어떤 한계가 있냐면 정신호야. 정신호? 네, 네, 여기 아까는 형제, 그 다음에 뭐 사촌 동생 이렇게 했지만 네. 예를 들어서 너가 한 세 명쯤을 살릴 수 있다면 너 하나가 희생해서 세 명 살린다면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형제가 아니래도 생판 어, 모르는 사람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우리가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도 자기 희생하시는 분들이 있잖아. 그런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해밀턴의 법칙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지. 어? 정신우 죽어가고 있나? 네? 어, 정신우 왜 비병을 질렀지 갑자기? 저 안 들었는데요? 아니야. 어디서 맞는데? 비명 소리 들렸는데. 음. 그래서 이 해밀턴의 법칙은 유전자 근연도를 통해서 이기적 유전자들이 개체의 이기성을 극복하게 만든다. 이타적 행동을 하게 만든다. 왜?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현실 속에서 나와 유전자가 가깝지 않은 형제자매가 아닌 존재들 혹은 내 혈육이 아닌 존재들한테도 이타적 행동을 한다는 것은 이 유전자로 혈연 선택으로 설명하는 해밀턴 법칙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게임 이론이라는 것을 가져오는 거야. 게임 이론은 내가 어떤 행위를 하면 상대가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경제학적, 수학적 모델을 게임 이론이라고 하고 존 래시라고 하는 천재적인 미국의 수학자가
내시 균형 혹은 내시 평형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론화한 것이 게임 이론인데 어, 경제학은 우리의 인간들의 이런 행동이나 그 경제적 활동들, 돈 벌고 뭐 서로 주고받고 협력하고 이 모든 것들을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우리가 또 항상 뭐 경제학이라고 해.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경제학이라고 떠올리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수량과 가격이 결정되고 뭐 이런 것들을 배우잖아. 그래서 뭐 공급량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지고 더 많은 양이 팔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는 거지. 이건 뭐 어떤 거냐면 사람들의 행동을, 경제적 행동을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일컫는 건데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우리 다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개인들끼리 모여서 시장 안에서 사려는 마음과 팔려는 마음, 다시 말하면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합리적 결정들이 내려진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고전 경제학이라고 한단 말이야.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이런 거.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뭐냐면 인간은 수요와 공급에서만 이렇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어떤 행동이 그 행동에 의해서 나는 다른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임 이론 중에 tit, 포, 텟 이런 전략이 있는데 내가 상대한테 일단 관용을 베풀어. 아까 얘네들이 하는 것처럼 하이에나들 하는 것처럼 어떤 그 환영 의뢰를 해. 그랬다가 상대가 공격해. 그러면 어때? 나도 공격해. 그러니까 나는 기본적으로 티포텟의 게임 이론은 나는 기본적으로 환영하는 거예요. 상대가 나한테 잘할지 못할지 모르지만 일단 환영해. 그 다음에 상대가 나를 공격하면 같이 공격해. 반드시 복수해. 하지만 상대가 나와 협력하고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항상 잘해줘. 그러니까 내가 잘할지 안 잘할지는 뭐가 결정하는 거야? 상대가 나한테 우의적, 호의적 활동을 하느냐 아니면 배신적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상대도 마찬가지야. 이 티포테 전략이 어떤 사회가 가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티포테 전략이 가장 좋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발견을 한 거예요. 수학적으로 가설을 세우고 모델을 만든 다음에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만드는 이론이에요. 실제로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면 컴퓨터 게임이 있는데 여기 우리 팩맨 같은 애들 있잖아. 막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서로 공격하기도 하고 잡아먹기도 하고 막 맥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해서 얘네들한테 그 어떤 단순한 아주 단순한 그 명령만을 이렇게 프로그램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여기서 이 팩맨들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가 이거를 이제 시합을 하는 거예요. 게임 만들기 회사 만들기 대회에서 이 게임 이론에서 그 1위를 한 게 뭐냐면 티포텟이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모두 기본값은 뭐야? 협력한다. 하지만 상대가 배신하면 같이 배신해서 복수한다.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사회에서 배신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선 반드시 배신해서 얘를 응징하지 않으면 얘네들이 배신하는 애들이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이 사회 전체는 배신하는 사회가 되지. 그런데 어떤 사회에서 배신하는 사람들을 속아내. 그럼 여기는 협력하고 협력하는 사람들이 모인 사회겠지. 그럼 배신하는 사회 A와 협력하는 사회 B가 전쟁을 하면 누가 이기나? 당연히 서로 희생하고 협력해가지고 팀워크가 딱딱딱딱 맞는 요쪽이 승리하겠지. 그러면 얘네들의 유전자는 유전되지 않고 이런 전략을 갖춘 유전자는 유전돼서 이것이 더 늘어나겠지.
그러니까 유전자 안에 아주 기본적인 그 타인에 대한 티포텟 전략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을 본능으로 이렇게 그 조직을 운영하는 그런 조직이 반대로 배신해가지고 개인의 무임승차해서 꿀 빠는 놈들이 많아져가지고 그쪽이 배신하는 게 언제든지 있는 사회가 있다면 당연히 그 조직 안에서는 호구가 안 되고 배신을 안 당하는 사람이 이기겠지만 그런 배신자들의 조직으로 가득 차 있는 조직은 협력하는 조직하고의 경쟁에서 도태돼서 얘네들의 유전자는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신자가 있는 이유, 협력하지 않고 무임승차자가 있는 이유는 그 조직 내부에서는 얘네들이 유리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어떤 사회가 발전하고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하고 이렇게 자기 희생을 좀 팀을 위해서 전체 조직을 위한 자기 희생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야? 유전자 말고도 법이라든지 규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이론의 질문은 다시 돌아가면 뭐냐면 왜 우리는 착하냐 이거야. 왜 우리는 이타적 행동을 하냐? 해밀턴은 뭐라고 한 거야? 그거 유전자가 비슷해서 그래. 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건 유전자가 자기 유전자랑 유사한 놈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래서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자기 하나가 희생하더라도 자기보다 더 많은 동일한 유전자를 살리는 방식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나는 헌신할 수 있어. 이게 유전자 근연도가 그렇게 만들어, 우리를.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과. 그런데, 아니, 우리가 이게 친족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데도 우리가 그런 팀플을 하는데요? 이타적으로 하는데요? 무임승차하면 꿀 빠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데요? 왜 그렇다고? 게임 이론에 의하면 이거는 혈연하고 상관이 없잖아. 어떤 조직이 서로 협력하는 조직과 서로 불신하고 배신하는 조직 간에 경쟁을 붙이면 개별 조직 내부에서는 배신하는 사람이 꿀 빨아가지고 더 잘 될지는 몰라도 그런 배신자들이 모인 집단은 강력한 헌신과 팀워크가 잘 갖춰진 조직하고는 붙으면 져서 없어져서 시간이 지나면 그런 방식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 조직들은 없어진다.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강화시키는 것이 인간한테 유전자뿐만 아니라 뭘 갖고 있어? 밈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이중 유전자에서 리처드 도킨스는 그걸 지인이 아니라 유전자 지인이 아니라 밈이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통상 이제 요즘 밈으로 떠돌아라고 하는 그 유행하는 그 밈의 어원이 밈인데 이 문화 유전자가 있어서 법과 규범이 있어서 무임승차자들을 이 조직으로부터 내쫓고 왕따시켜가지고 이렇게 배척하는 그러한 방식의 사회 관습이 어떤 사회가 이기적 존재들이 흥해서 무조건 이기적 존재들이 이기는 그런 사회를 만들지 않게 만든다는 거지. 우리 역사에서 사례를 봐도 일제강점기 때 물론 이제 독립운동 하시고 의병활동 하시고 자기는 헌신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친일한 사람들도 있고 떵떵거리고 살잖아. 그런데 그런 친일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와 자기 가까운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고 이 팀워크를 잃어버린 어떤 존재들이 많이 있는 나라가 있다고 쳐봐. 친일파가 넘치는 나라야, 우리나라가. 딴 나라는 그게 아니라 이 우리나라의 우리 전체 구성원을 위해서 서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우리가 하나의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똘똘 뭉쳐있는 단합이 잘 되는 나라가 있다고 할 때 이 두 나라가 전쟁을 하면 이길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런 사회끼리 싸워가지고 우열이 갈리면 시간만 때리면 누가 이기는 거야? 협력하는 사람. 협력하는 사람이 많은 조직이 더 많은 유전자를 확산시켜서 결국에 그 자손들이 우리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타성을 가지고 협력한다. 우리의 선한 본성이나 선한 감정이나 이런 것들. 우리 인간에게는 거울 뉴런이라는 게 있는데 거울 뉴런은 우리 뇌에 있는 어떤 신경 중에 상대의 고통에 대해서 함께 내가 그 고통을 실제 느끼지 않지만 그 고통을 공감하게 하는 뇌에 어떤 뉴런이 있다고 밝혀진 거예요. 그 뉴런이 어떤 거야? 이런 방식으로 이타적 방식을 누적하고 누적하다 보면 그런 식으로 거울 뉴런이 진보하는 거죠. 진화하는 거죠. 이 거울 뉴런이 인간한테는 어떤 걸 만드는 거야? 지금 우리 사회가 호모사피엔스가 전 지구를 다 장악하고 있는 우리 종의 승리라면 이게 뭐 번성이라면 번성의 이유인 거지. 사피엔스란 책을 봐도 그 호모사피엔스의 강력한 힘은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사유하는 것에 있다고 하잖아. 그게 이제 뭐 구체적인 뭐 유전자로 보자면 거울 뉴런에 해당하는 거죠. 음. 아무튼 이 책은 뭐 약간 어려운 거는 지금 해밀턴의 법칙이라든지 게임 이론이라든지 이런 거 설명하는 게 약간 어렵고 이 정도 배경 지식을 가지고서 그냥 동물의 신기한 내용들을 읽는 내용이야. 다큐멘터리야 그냥. 그래서 혹시 이 책을 완벽하게 독서가 안 된 친구라 하더라도 선생님이 좀 어려운 부분을 설명을 했으니까 나머지 부분도 잘 완독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책은 우리가 이번 시즌의 마지막 책이야. 이번 시즌 마지막 책이고, 다시 이 책을 하게 되면, 이 책 끝나면 다시 3학년하고 2학년 학생들은, 우리 수면에서 읽어준 다시 내신 기간 들어오면서 자율에 또 일정, 한 달 정도는 자율에 맡길 거야. 들어온 친구들은 들어오고 말하는 거는데, 1학년 친구들은 당연히 뭐 선생님하고 계속 가는 거고. 그런데 이게 마지막 책이야. 강수돌이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쓴 잘 산다는 것이라는 책이고, 이 책은 그림책이고 폰트도 엄청 커. 그래서 잘 산다는 것은 한 시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책이야. 그 중학생이라면 한 시간이면 충분히 읽고 내용도 엄청 쉬운 책이야. 그래서 이번 시즌 마지막이고, 그 다음부터는 2주에 한 권씩 선정해서 읽을 거고, 책 독서 목록은 우리 학원 블로그나 단톡방에 선생님이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시즌 유종의 미를 강수들의 잘 산다는 것으로 잘 맺어 짓고 싶어, 선생님은. 어, 잘 읽어서 다음 시간에 좀, 안 읽은 학생 없이 모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숨에서 읽어준 프로그램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을 해보자. 우리야말로. 어, 자, 늦은 시간까지 고생했고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납시다. 고생했습니다. 안녕히 감사합니다. 계세요. 네, 안녕.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 하율이도 안녕.